우리 부부는 올해로 결혼 5년 차에 접어들었다. 주변 사람들은 우리를 볼 때마다 어떻게 아직도 그렇게 꿀이 떨어지냐, 연애할 때랑 똑같다라며 부러움 섞인 칭찬을 건네곤 했다. 그도 그럴 것이 내 아내 수연이는 내 눈에 여전히 세상에서 가장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여자였으니까. 수연이는 대외적으로도 인정받는 능력 있는 커리어 우먼이었고 나는 그런 아내의 꿈과 커리어를 누구보다 온 마음을 다해 응원했다. 다만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수연이의 직무 특성상 지방 출장이 잦다는 것이었다. 매주 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정확히 일주일에 3일은 다른 도시에 내려가 지내야 했다. 남들은 주말 부부도 아닌데 매주 독수리 신세가 되는 내가 외롭지 않냐고 물었지만 나는 전혀 개의치 않았다. 오히려 낯선 타지에서 홀로 고생할 아내가 안쓰러웠고 내가 해줄 수 있는 건 그저 출장 가기 전 아내의 짐을 다정하게 챙겨주고 서울 집에 돌아왔을 때 가장 편안하게 쉴 수 있도록 완벽하게 집안일을 해놓는 것뿐이었다. 오늘 아침도 평소와 다름없는 화요일이었다. 수연이는 정성스럽게 다려놓은 셔츠를 입고 캐리어를 끌며 부드럽게 웃었다. 여보, 나 다녀올게. 밥 잘 챙겨 먹고 바람 피우면 안 돼, 알았지? 라며 장난스러운 애교를 부리는 아내의 볼에 가볍게 입을 맞추었다. 당연하지. 조심히 잘 다녀와, 내 사랑. 멀어지는 아내의 뒷모습을 보며 나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남편이라고 확신했다. 아내가 떠난 텅 빈 집, 나는 소매를 걷어붙이고 본격적으로 집안일을 시작했다. 아내가 없는 3일 동안 집안에 먼지 하나 앉지 않도록 구석구석 청소할 생각이었다. 침대 시트를 걷어내 세탁기에 넣고 거실 바닥을 닦은 뒤 안방으로 돌아와 가구 위를 털어내기 시작했다. 안방 한 구석에 있는 커다란 원목 서랍장 위를 닦을 때였다. 내가 결혼 기념일 선물로 수연이에게 사주었던 작은 크리스탈 장식품이 청소기 줄에 걸려 툭 하고 바닥으로 떨어졌다. 조심해야지. 다행히 깨지지는 않았지만 장식품은 대굴대굴 굴러 서랍장과 벽 사이에 좁은 틈새 속으로 쏙 들어가 버렸다. 그 서랍장은 워낙 크고 무거워서 혼자서 옮기기에는 무리가 있는 가구였다. 나는 어쩔 수 없이 바닥의 한쪽 뺨을 완전히 밀착시킨 채 서랍장 밑에 어두컴컴하고 좁은 KH 햅 틈새를 들여다보았다. 저 안쪽 깊은 곳에 장식품이 멈춰서 있는 것이 실루엣으로 보였다. 나는 바닥에 아예 엎드린 자세로 팔을 최대한 길게 뻗었다. 손가락 끝이 겨우 닿을락말락하는 깊이였다. 조금만 더 하면 닿을 것 같았다. 낑낑대며 팔을 억지로 밀어넣던 바로 그 순간 내 손가락 끝에 딱딱한 크리스탈의 감촉이 아닌 전혀 예상치 못한 낯선 물체가 스쳤다. 벽과 서랍장 뒷면 사이에 교묘하게 붙어있거나 얹혀있는 듯한 느낌이었다. 손끝에 감각을 곤두세워 그것을 더듬었다. 단순한 먼지 뭉치나 쓰레기가 아니었다. 먼지가 뽀얗게 앉은 아주 단단하고 매끄러운 재질의 작은 상자 같았다. 이 깊숙하고 은밀한 공간에 마치 그 누구에게도 들키고 싶지 않다는 듯이 철저하게 숨겨져 있는 작은 상자. 순간 온몸의 세포가 쭈뼛서는 묘한 위질감이 엄습했다. 내 손가락은 홀린 듯이 크리스탈 장식품이 아닌 그 정체불명의 작은 상자를 향해 깊숙이 파고들기 시작했다. 수납장 뒤로 떨어진 물건을 줍기 위해 손을 깊숙이 뻗었을 때 손가락 끝에 닿은 것은 딱딱하고 네모난 상자였다. 먼지를 털어내며 꺼낸 것은 짙은 네이비색의 고급스러운 반지 케이스였다. 이게 왜 여기 있지? 나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별 생각 없이 상자를 열었다. 순간 나는 내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다. 상자 안에는 영롱하게 빛나는 결혼 반지 한 쌍이 예쁘게 놓여 있었다. 그런데 그 디자인이 너무나도 익숙했다. 지금 내 왼손 약지에 끼워져 있는 반지, 그리고 수연이가 출장을 갈 때도 절대 빼놓지 않던 우리의 결혼 반지와 소름 끼칠 정도로 똑같은 디자인이었다. 백금으로 된 매끄러운 밴드에 은은하게 박힌 작은 다이아몬드까지 한눈에 봐도 같은 공방에서 맞춤 제작한 것이 분명했다. 수연이가 내 반지를 잃어버릴까봐 똑같은 걸 하나 더 맞춰둔 건가? 말도 안 되는 억측을 하며 나는 떨리는 손으로 여자용 반지를 꺼내들었다. 방 안의 밝은 조명 아래 반지를 비추어 보다가 문득 반지 안쪽에 새겨진 각인이 눈에 들어왔다.
나와 수연이의 반지 안쪽에는 우리의 결혼기념일과 서로의 이니셜인 M&S가 선명하게 새겨져 있다. 천천히 반지를 돌려 안쪽을 확인한 순간 나는 숨을 쉴 수가 없었다. 심장이 쿵쾅거리며 바닥으로 곤두박질 치는 기분이었다. 반지 안쪽에 정교하게 새겨진 글자는 내 이름의 이니셜이 아니었다. 그곳에는 오직 알파벳 대문자 K, 단 한 글자만이 차갑게 빛나고 있었다. K? K가 누구지? 수연이의 이니셜은 S인데 왜 여기에 K라는 글자가 있는 거야? 머릿속이 하얘지면서 손끝이 덜덜 떨렸다. 반지를 다시 케이스에 집어넣지도 못한 채 나는 멍하니 침대에 걸터 앉았다. 머릿속에서 최근 몇 달간 수연이의 이상했던 행동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언제나 비밀이 없던 아내였다. 패턴도 없이 그냥 화면을 밀어 열던 스마트폰에 어느 날부터인가 복잡한 비밀번호가 걸려 있었다. 내가 무심코 핸드폰을 만지려고 하면 수연이는 눈에 띄게 당황하며 내 손에서 핸드폰을 가로채듯 빼앗아가곤 했다. 요즘 세상이 흉해서 회사 보안 때문에 바꿨어, 여보. 그때는 그저 수연이의 말을 순진하게 믿었다.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었다. 매주 3일씩 지방으로 내려가는 고된 출장 스케줄을 이야기할 때마다 수연이는 늘 내 시선을 피했다. 이번 주에는 어디로 가? 숙소는 지난번이랑 같은 곳이야? 하고 다정하게 물을 때마다 아내는 괜히 서류를 뒤적거리거나 옷가지들을 정리하며 먼 산을 보듯 대답했다. 그냥 늘 가던 데야. 피곤하니까 먼저 잘게. 그때 전해지던 아내의 묘한 위질감과 서늘한 공기가 이제야 이해가 되기 시작했다. 수연이는 나를 피했던 것이다. 내 다정한 질문들이 자신을 옥죄는 취조처럼 느껴졌던 걸까? 손바닥에 올려진 2개의 반지가 마치 뜨거운 불덩이처럼 내 살을 파고드는 것 같았다. 디자인은 완벽하게 같지만 주인공은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인 반지. 나와 수연이의 5년이라는 완벽했던 결혼 생활이 이 반지 하나 때문에 모래성처럼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환각이 보였다. 수연이가 매주 3일 동안 향했던 곳은 정말 회사의 지방지사였을까? 아니면 내가 모르는 전혀 다른 세상이었을까? 케이스 안쪽의 부드러운 벨벳 천을 만지며 나는 다시 한번 반지 안쪽에 차가운 K를 내려다보았다. 날카롭게 새겨진 그 알파벳은 나를 비웃고 있는 것만 같았다. 언제나 천사처럼 부드럽게 웃으며 나를 배웅하던 나의 완벽한 아내, 내가 세상에서 가장 신뢰했던 나의 수연이. 하지만 내 손에 들린 이 반지는 그녀가 내가 알던 모습 뒤로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거대하고 동적인 비밀을 숨기고 있음을 아주 잔인하게 증명하고 있었다. 내 머릿속은 온통 K라는 이니셜로 가득 차서 터질 것만 같았지만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리자마자 억지로 표정을 바꿨다. 수연이가 평소처럼 밝은 미소를 지으며 집으로 들어왔다. 여보, 나왔어. 오늘 회사에서 진짜 힘들었다? 그녀는 평소와 다름없이 다정하게 내 뺨에 입을 맞추고는 내가 좋아하는 반찬들로 저녁상을 차리기 시작했다. 국을 떠주는 그 손길, 나를 바라보는 따뜻한 눈빛, 목소리까지 모든 것이 너무나 완벽해서 내가 방금 본 반지들이 진짜 환상이었나 착각이 들 정도였다. 이렇게 완벽하고 다정한 내 아내가 나를 속이고 있을 리가 없다고 스스로를 다잡아보려고 노력했다. 하지만 수연이가 샤워하러 들어간 순간 쿵쾅거리는 심장을 안고 나는 나도 모르게 그녀의 가방으로 손을 뻗었다. 손끝이 덜덜 떨렸다. 가방 안을 조심스럽게 뒤적이던 중 깊숙한 곳에서 꼬깃꼬깃하게 접힌 영수증 몇 장과 카드가 손에 잡혔다. 심장이 바닥으로 뚝 떨어지는 기분이었다. 영수증에는 내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유아용 장난감과 아동복 품목들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우리에겐 아이가 없는데 도대체 이걸 왜 산 걸까? 게다가 영수증에 적힌 마트의 위치와 함께 나온 멤버십 카드는 서울에서 차로 무려 2시간이나 걸리는 지방의 한 중소도시였다. 출장 때문에 자주 간다던 그 동네였다. 머릿속이 핑 돌았다. 2개의 반지, 아이용품 영수증, 그리고 낯선 도시의 마트 카드.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며 등 뒤로 식은땀이 쫙 흘러내렸다. 설마 수연이가 그곳에서 내가 모르는 또 다른 삶을, 아니, 또 다른 가정을 꾸리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최악의 상상이 머리를 지배했다. 욕실에서 물소리가 끊기자
나는 서둘러 물건들을 원래대로 집어넣고 아무렇지 않은 척 소파에 앉았다. 머리가 깨질 것처럼 아팠다. 잠시 후 머리를 말리며 나온 수연이는 내 눈을 슬쩍 피하며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여보, 나 이번 주말에도 내려가 봐야 할 것 같아. 프로젝트 마무리가 급해서 금요일 아침 일찍 출발해야 해. 미안해, 주말에 같이 못 있어줘서. 평소라면 아쉬워하며 안아줬을 그 말이 이제는 철저하게 계산된 거짓말처럼 들려 소름이 돋았다. 나를 향한 그 다정한 미소 뒤에 얼마나 거대한 비밀이 숨겨져 있는지 생각하니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 같았다. 금요일 아침, 수연이는 평소처럼 나에게 다정하게 입을 맞추고 트렁크를 끈 채 현장으로 떠났다. 문이 닫히는 순간 내 안에서 무언가 툭 끊어졌다. 더 이상 바보처럼 가만히 앉아서 속고만 있을 수는 없었다. 수연이의 뒷모습이 사라지자마자 나는 미리 예약해둔 렌터카 열쇠를 움켜쥐었다. 내 차를 타면 수연이가 금방 눈치챌 테니까. 심장이 터질 것처럼 빠르게 뛰었지만 정신은 그 어느 때보다 또렷해졌다. 나는 주차장으로 내려가 렌터카에 올라탔고 저 멀리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하는 수연이의 하얀색 SUV 차량을 시야에서 놓치지 않도록 조용히 시동을 걸었다. 내 모든 삶을 송두리째 뒤흔들 진실을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하기 위해 나는 숨을 죽인 채 그녀의 뒤를 쫓기 시작했다. 수연이가 평소처럼 다정한 미소를 지으며 현관문을 나섰을 때 내 가슴은 이미 차갑게 내려앉아 있었다. 나를 안아주던 그 부드러운 손길이, 출장 잘 다녀오겠다며 건넨 그 목소리가 모두 가짜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이 온몸을 지배했기 때문이다. 나는 수연이가 탄 차가 골목을 빠져나간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미리 빌려둔 렌터카에 시동을 걸었다. 내 손은 운전대를 잡기도 힘들 정도로 덜덜 떨리고 있었다. 5년 동안 세상에서 가장 믿었던 아내의 뒤를 쫓는다는 비참함과 두려움이 가슴을 짓눌렀다. 수연이의 차는 내비게이션의 안내대로 서울 도심을 벗어나 외곽 고속도로로 향했다. 주말이라 차가 막힐 법도 한데 서울을 벗어나는 길은 야속하리만큼 뻥 뚫려 있었다. 앞차와의 거리를 유지하며 따라가는 내내 내 머릿속은 온갖 최악의 상상들로 뒤엉켜 터질 것만 같았다. 가방 속에서 발견했던 그 아동용 장난감 영수증과 다른 도시의 마트 멤버십 카드, 그리고 K라는 이니셜이 새겨진 또 하나의 반지. 이 모든 점들이 가리키는 종착지가 어디일지 확인해야만 했다. 시간은 잔인하게 흘러갔고 2시간이 넘는 길고 긴 추적 끝에 수연이의 차는 서울에서 완전히 멀어진 한적한 외곽의 시골 마을로 접어들었다. 길은 점점 좁아졌고 주변의 건물들도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 이윽고 수연이의 차가 멈춰선 곳은 사방이 나무로 둘러싸인 지독하리만큼 외딴 곳에 위치한 2층짜리 단독주택 앞이었다. 넓은 마당이 딸린 그 집은 지나치게 평화로워 보여서 오히려 기괴한 이질감을 풍겼다. 나는 멀찍이 떨어진 나무 그늘 아래에 차를 세우고 숨을 죽였다. 심장이 터질 것처럼 쿵쾅거리며 귓가에 이명처럼 울렸다. 입안이 바짝바짝 마르고 식은땀이 등줄기를 타고 흘러내렸다. 차가 멈추자 수연이가 운전석에서 내렸다. 차문을 열고 나오는 아내의 모습에 나는 숨을 멈출 수밖에 없었다. 회사 일로 지쳐서 주말 출장을 간다던 수연이의 얼굴에는 내가 최근 몇 달간 단 한 번도 보지 못했던 너무나도 활기차고 설렘 가득한 미소가 번져 있었다. 마치 가장 행복한 곳에 돌아온 사람처럼 아주 익숙하고 자연스러운 발걸음으로 그녀는 그 집 현관문을 향해 걸어갔다. 내 집처럼 편안하게 마당을 가로지르는 아내의 뒷모습을 보며 내가 알던 수연이라는 사람이 통째로 사라지는 듯한 공포를 느꼈다. 바로 그때 굳게 닫혀있던 집의 현관문이 열렸다. 그리고 한 남자가 밖으로 걸어 나왔다. 멀어서 얼굴은 정확히 보이지 않았지만 훤칠한 실루엣의 남자였다. 남자를 본 수연이는 아이처럼 환하게 웃으며 그에게 달려갔고 남자는 자연스럽게 양팔을 벌려 수연이를 품에 꼭 안았다. 두 사람은 서로를 아는 채 한참 동안 다정하게 몸을 흔들며 속삭였다. 그 모습은 방금 막 사랑에 빠진 연인도 가끔 만나는 불륜 상대도 아니었다. 오랫동안 함께 살며 서로의 품이 가장 당연해진
완벽한 부부의 모습 그 자체였다. 차가운 차 안에서 홀로 그 모습을 바라보는 내 눈에서 결국 뜨거운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뺨을 타고 흘러내리는 눈물은 멈출 줄을 몰랐고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통증에 숨을 쉴 수가 없었다. 내 5년간의 결혼 생활, 내 모든 신뢰와 사랑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비참한 순간이었다. 내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의심의 여지가 없는 완벽한 배신의 증거였다. 하지만 내 영혼을 완전히 부숴버릴 진짜 끔찍한 파국은 아직 시작조차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그때의 나는 전혀 알지 못했다. 그들이 포옹을 끝내고 집 안으로 들어가려던 바로 그 순간, 열린 현관문 틈 사이로 작은 실루엣 하나가 더 걸어 나오는 것이 내 시야에 들어왔기 때문이다. 멀리서 그 광경을 지켜보던 나는 심장이 칼로 도려내지는 듯한 고통을 느꼈다. 수연이, 나의 다정하고 완벽했던 아내 수연이 저 낯선 남자에게 안겨 환하게 웃고 있었다. 분노가 온몸에 혈관을 타고 뜨겁게 요동쳤다. 당장이라도 차에서 내려 저 문을 박차고 들어가 그들의 가증스러운 가면을 벗겨버리고 싶었다. 하지만 내 발은 엑셀을 밟는 대신 브레이크 위에 멈춰 서 있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핸들을 꽉 쥐었다. 차마 그들의 행복한 모습을 더는 눈에 담을 수 없었다. 나는 미친 사람처럼 다시 차를 돌려 서울로 향했다. 돌아오는 내내 눈앞이 흐릿해져 몇 번이나 갓길에 차를 세워야 했다. 내가 알던 지난 5년의 시간이 통째로 부정당하는 기분이었다. 집에 돌아온 나는 어둠 속에서 넋이 나간 채 수연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렸다. 3일 뒤 도어락 비밀번호가 누르는 소리가 들리고 수연이 익숙한 모습으로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다. 평소와 다름없는 밝은 표정, 짐을 내려놓으며 나를 향해 짓는 따스한 미소. 그 모든 것이 이제는 끔찍한 소름으로 다가왔다. 민우 씨, 저 왔어요. 이번 출장은 좀 피곤했네요. 수연은 아무 일 없다는 듯 다가와 내 볼에 입을 맞추려 했다. 나는 거칠게 그 손을 뿌리쳤다. 주머니 속에서 꺼낸 그날 방 서랍 깊숙한 곳에서 발견했던 K가 새겨진 반지를 탁자 위로 3개 던졌다. 반지가 유리 테이블에 부딪히며 날카로운 파열음을 냈다. 이게 도대체 뭐야? 설명해봐, 수연아. 이게 대체 무슨 뜻이냐고. 수연의 얼굴에서 순식간에 핏기가 가셨다. 그녀는 바닥에 떨어진 반지를 내려다보며 짧게 숨을 멈췄다. 하지만 곧 그녀는 다시 침착한 표정을 지어 보였다. 그녀의 연기는 여전히 정교했다. 그녀는 눈에 눈물을 가득 담은 채 내 무릎 앞에 털썩 주저앉았다. 민우 씨, 다 설명할 수 있어요. 오해예요. 정말로. 그건 그냥 실수였어요. 그녀는 내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최근 회사 일이 너무 힘들고 압박감이 심해서 정신적으로 피폐해져 있었어요. 그 사람, K라고 부르는 그 남자는 그냥 제가 잠시 의지했던 거래처 사람일 뿐이에요. 아무 사이도 아니에요. 정말로 저를 조금만 믿어주세요. 그 반지도 그 사람이 저에게 일방적으로 강요해서 잠시 가지고 있었던 것뿐이에요. 제 마음속에는 오직 민우 씨뿐인데 제가 너무 어리석었나 봐요.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당장 그 사람과의 관계를 정리할게요. 이제 다시는 그런 일 없을 거예요. 수연은 쉴 새 없이 눈물을 쏟아내며 애원했다. 하지만 나는 그녀를 내려다보며 알 수 없는 서늘함을 느꼈다. 그녀는 내 눈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했다. 그녀의 시선은 계속해서 창가 쪽이나 바닥으로 혹은 내 어깨 너머를 향해 미세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끝내겠다는 그 간절한 약속 뒤로 그녀의 눈동자 속에는 무언가 감추고 있는 아직 다 풀리지 않은 또 다른 거짓의 그림자가 꿈틀거리고 있었다. 그녀의 눈물은 진심 어린 참회일까? 아니면 또다시 나를 속이기 위한 치밀한 연극의 클라이맥스일까? 나는 그녀의 손을 뿌리치지도 그렇다고 받아들여주지도 못한 채 얼어붙어 있었다. 수연의 눈물 젖은 연기는 완벽했다. 그녀는 내 발치에 엎드려 자신의 실수를 뉘우치는 척하며 내 동정심을 자극했다. 하지만 내 가슴속 깊은 곳에서는 무언가 형용할 수 없는 이질감이 꿈틀거리고 있었다. 그녀가 말한 K라는 인물과의 짧은 일탈? 아니, 그건 내 눈으로 직접 본 그 집의 분위기와는 너무나도 달랐다. 그 집은 단순한 불륜의 은신처가 아니라
누군가의 삶이 온전히 녹아있는 가정 그 자체였다. 나는 그녀의 사과를 받아주는 척하며 며칠을 참아냈다. 그리고 수연이 다시금 뻔뻔하게 지방 출장이라는 거짓 명분을 내세워 집을 나선 순간 나는 망설임 없이 차 키를 챙겼다. 이번에는 감정에 휘둘리지 않으리라 다짐했다. 놈의 차를 뒤따르는 내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다. 2시간여를 달려 도착한 곳은 지난번 보았던 그 외딴 주택이었다. 나는 마을 어귀에 차를 대고 숨을 죽인 채 집안을 주시했다. 해질녘 수연은 익숙한 동작으로 대문을 열고 들어갔다. 그런데 잠시 후 집안에서 맑은 웃음소리가 터져나왔다. 엄마, 오늘 왜 이렇게 늦었어요? 어린아이의 목소리였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것 같았다. 대문 너머로 5살 남짓 되어 보이는 남자아이가 달려나와 수연의 다리를 껴안았다. 수연은 아무런 죄책감도 없다는 듯 내가 알던 다정한 모습 그대로 아이의 볼에 입을 맞추며 환하게 웃고 있었다. 이어서 덩치가 큰 남자가 현관으로 나와 수연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나지막이 말했다. 여보, 고생 많았어. 밥 먹자. 내 머릿속에서 불륜이라는 단어가 산산조각 났다. 이건 불륜이 아니었다. 이건 그냥 또 다른 삶이었다. 나는 다리가 후들거려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다. 나는 홀린 듯 차에서 내려 마을 사람들을 찾아가기 시작했다. 근처 슈퍼마켓 주인에게 조심스레 사진을 보여주며 물었다. 저 여자? 혹시 이 동네 사람이냐고. 아, 저기 예쁜 새댁 말인가요? 벌써 몇 년째 여기서 살고 있잖아요. 남편분도 아주 성실하고 아들까지 낳아서 오붓하게 잘 지내는 부부예요. 동네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죠. 슈퍼 주인의 말은 내 가슴에 비수를 꽂았다. 몇 년째라고? 우리가 결혼한 지 5년이다. 어떻게 이게 가능하지? 나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인터넷을 검색했다. 주민등록 전산망과 혼인관계를 조회할 수 있는 지인의 도움을 빌려 수연의 이름과 주민등록 번호를 입력했다. 결과는 내 예상보다 훨씬 더 처참했다. 화면에 뜬 서류에는 수연이 지금 그 남자와 3년 전 정식으로 혼인신고를 마쳤다는 사실이 적혀 있었다. 그것도 내가 알던 수연이 아닌 전혀 다른 이름과 배경을 가진 사람으로. 내 안에 내가 5년 동안 잠자리를 함께하고 사랑을 속삭였던 수연이라는 여자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었다. 나는 차 안에 홀로 앉아 가쁜 숨을 몰아쉬었다. 내 손에 쥐어진 결혼반지가 갑자기 얼음처럼 차갑게 느껴졌다. 5년 동안의 달콤했던 신혼생활, 우리만의 추억, 그녀가 나에게 보여주었던 모든 진심 어린 웃음들. 그 모든 것이 치밀하게 설계된 사기극의 소품이었다는 사실이 뼈저리게 다가왔다. 그녀는 단순히 남편을 배신한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내 인생 전체를 송두리째 도둑질한 거였다. 나는 그녀를 사랑한 게 아니었다. 단 한 번도 실체를 본 적 없는 거대한 허상을 안고 살았던 것이다. 이제야 모든 퍼즐이 맞춰졌다. 그녀가 왜 늘 공무원증을 보여주지 않았는지, 왜 가족 모임마다 늘 급한 일이 생겼는지, 왜 나와의 과거를 언급할 때마다 미묘하게 말을 돌렸는지, 나는 핸들을 꽉 쥐었다. 마디가 하얗게 질릴 정도로 5년이라는 시간 동안 내가 사랑했던 여자는 사실은 내 옆에서 매일매일 나를 비웃으며 자신의 진짜 인생을 연기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 지독한 연극의 끝에서 나는 이제 그녀가 어떤 가면을 쓰고 나를 파멸로 몰아넣으려 했는지 똑똑히 확인해야만 했다. 그녀의 진짜 정체는 도대체 무엇일까? 5년의 세월이 이토록 잔인한 사기극이었다니 나는 대체 누구와 결혼 생활을 했던 것인가? 그날 밤 우리 집 거실에는 숨막히는 침묵만이 감돌았다. 나는 그곳에서 목격한 참혹한 진실을 전부 털어놓았다. 아이의 목소리, 그 남자와 다정하게 웃던 그녀의 표정, 그리고 그곳에서 발견한 서류들까지. 내 목소리는 파르르 떨리고 있었고 심장은 마치 흉곽을 뚫고 나올 것처럼 요동쳤다. 내 이야기를 가만히 듣고 있던 수연의 얼굴에서는 더 이상 눈물이나 애처로운 변명 따위는 찾아볼 수 없었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나를 똑바로 응시했다. 그 눈빛은 지난 5년 동안 내가 알던 다정한 아내의 것이 아니었다. 차갑고 서늘하며 오직 이익만을 계산하는 기계 같은 눈이었다. 다 봤구나. 그래서 이제 어쩔 셈이야? 경찰에라도 신고하게? 그녀가 나지막이 내뱉은 말은 비수가 되어 내 가슴에 꽂혔다.
사과를 기대했던 내가 바보였다. 수연은 소파에 깊숙이 몸을 기대더니 비웃음 섞인 미소를 지으며 가방에서 두툼한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 식탁 위에 툭 던졌다. 둔탁한 소리가 정적을 깼다. 그 안에는 내가 지난 몇 년간 회사에서 몰래 처리해온 자금 흐름과 알게 모르게 얽혀있던 복잡한 금융거래 내역들이 낱낱이 적혀 있었다. 그것은 나의 치명적인 약점이었고 세상에 알려지면 내 사회적 생명은 끝장날 문서들이었다. 민우 씨, 당신이 나를 몰아세우면 나도 가만히 당하고만 있지는 않을 거야. 이 서류들이 내일 아침 당신 회사 게시판이나 검찰청에 뿌려진다고 생각해봐. 당신의 그 잘난 명예, 고고한 척하던 그 인생이 어떻게 무너질지 궁금하지 않아? 소름이 끼쳤다. 그녀는 내 모든 것을 쥐고 흔들고 있었다. 그녀의 계획은 완벽했다. 나를 사랑해서 결혼한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나를 자신의 방패이자 도구로 이용해왔던 것이다. 그 순간 내 휴대전화가 미친 듯이 울리기 시작했다. 발신자는 수연의 부모님이었다. 전화를 받자마자 수화기 너머로 고함과 욕설이 쏟아졌다. 민우야, 네가 어떻게 우리 수연이한테 그럴 수 있어? 그 착한 애를 무슨 범죄자 취급을 해? 당장 그 입 다물고 사과해. 감히 우리 딸의 앞길을 가로막으려 들면 네 부모님 얼굴도 못 보게 할 줄 알아? 그녀의 부모님조차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듯 아니면 수연에게 완벽하게 조종당하고 있는 듯 나를 압박했다. 사방이 막힌 미로 속에 갇힌 기분이었다. 수연은 나의 창백해진 얼굴을 즐기듯 차를 한 모금 마시며 여유롭게 덧붙였다. 잘 들어, 민우 씨. 조용히 이혼 도장 찍고 떠나. 그러면 이 서류들은 그대로 묻어줄게. 하지만 계속해서 내 행복한 가정을 방해하겠다면 당신이 가진 모든 것을 잃게 될 거야. 선택해. 사랑을 잃고 커리어를 지킬지 아니면 둘 다 한꺼번에 쓰레기통에 처박힐지 나는 무너져 내릴 것 같았다. 5년이라는 세월이 통째로 부정당하는 기분이었다. 그녀가 건넨 서류 봉투 속의 잉크 자국이 나를 조롱하는 것 같았다. 지금 당장이라도 소리를 지르고 싶었지만 내 입은 얼어붙어 떨어지지 않았다. 그녀의 협박은 단순한 엄포가 아니었다. 그녀는 이미 내가 저항할 수 있는 모든 길을 차단해 놓았다. 여기서 내가 한 걸음이라도 잘못 내딛는 순간 내 인생은 완전히 파멸할 것이 뻔했다. 수연은 차가운 미소를 지은 채 내가 항복하기만을 기다리며 식탁에 앉아 있었다. 나는 벼랑 끝에 서 있었다. 과연 나는 이 지옥 같은 굴레를 벗어날 수 있을까? 아니면 그녀의 말대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조용히 사라져야 하는 것일까? 사방에서 조여오는 압박감에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는 밤이 깊어만 갔다. 수연의 협박은 독극물처럼 내 일상을 파고들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녀의 오만함이 나를 더 냉정하게 만들었다. 그녀는 내가 겁쟁이라서 그저 침묵할 것이라 믿었겠지. 하지만 나는 지난 며칠 밤 동안 잠을 포기하고 모든 것을 준비했다. 서랍 깊숙한 곳에서 찾아낸 그녀의 위조된 신분증, 두 지역을 오가며 작성된 이중혼인 신고서의 사본, 그리고 그녀가 나와 살며 몰래 빼돌린 자금의 흐름까지. 모든 증거가 완벽했다. 나는 마지막 퍼즐을 맞추기 위해 그 남자를 집으로 불렀다. 더 이상 숨바꼭질은 의미가 없었다. 약속한 시간이 되자 초인종이 울렸다. 현관문이 열리고 낯선 남자, 수연의 또 다른 남편이 들어섰다. 그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다가 소파에 앉아있던 수연을 발견하고는 화사하게 웃으려 했다. 하지만 수연의 얼굴이 사색이 되어 굳어지는 것을 보고 그의 걸음이 멈췄다. 수연아, 이 사람은 누구야? 왜 이렇게 분위기가... 남자의 질문이 끝나기도 전에 나는 식탁 위에 쌓아두었던 서류 뭉치를 거칠게 내리쳤다. 분위기가 어떤 것 같습니까? 당신이 아는 아내의 실체를 확인하러 온 겁니다. 수연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내 쪽으로 달려들려 했다. 민우 씨, 지금 무슨 짓을 하는 거야? 당장 그만둬. 그녀의 눈빛에는 공포와 분노가 뒤섞여 있었다. 나는 그녀를 무시하고 남자에게 서류를 던져주었다. 그 안에는 그들이 함께 찍은 사진, 아이와 함께 있는 모습, 그리고 그녀가 나를 만나기 수년 전부터 그와 부부였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법적 서류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남자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한 장씩 넘겼다.
그의 동공이 지진이라도 난 듯 흔들렸다. 이게 다 뭐야? 수연아, 이게 무슨 소리야? 당신이 출장 간다고 했던 그곳이 서울이고 여기랑은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었다고? 이 아이는 뭐야? 다 오해예요. 저 사람이 나를 미치게 하려고 만든 가짜예요. 수연은 비명을 지르며 발을 굴렀다. 그녀의 완벽했던 가면이 찢겨나가는 소리가 거실을 가득 채웠다. 남자는 충격에 빠져 주저앉았고 수연은 나를 향해 짐승처럼 달려들어 내 멱살을 잡고 흔들었다. 너 죽여버릴 거야. 나를 망치려고 이런 짓을 해? 내가 경고했지. 네 인생 끝장난다고. 그녀의 악다구니가 귀를 찔렀지만 나는 그저 비참한 웃음만 나왔다. 5년의 세월이 이토록 가벼웠나. 나는 그녀의 손을 뿌리치고 거실 중앙으로 걸어나갔다. 남자는 울먹이며 수연에게 진실을 요구했고 수연은 이미 이성을 잃고 횡설수설하며 비명을 질러댔다. 집안은 아수라장이었다. 사랑이 증오로, 믿음이 배신으로 뒤바뀐 이 기괴한 연극의 막을 내릴 시간이었다. 나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화면을 켰다. 긴 통화 기록과 녹음 파일들이 보였다. 이제 경찰의 신고 버튼만 누르면 그녀의 화려한 이중생활은 영원히 파멸할 것이다. 내 손가락이 통화 아이콘 위에서 떨리고 있었다. 그날 밤 두 사람의 세상은 산산조각이 났다. 수연이 두 집 살림을 위해 치밀하게 쌓아 올린 5년의 거짓말은 내가 법무법인에 제출한 서류 한 장으로 인해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렸다. 나는 더 이상 고민하지 않았다. 변호사를 통해 일방적인 이혼 소송을 접수했고 그녀가 위조한 신분증, 이중 결혼증명서, 그리고 나를 협박했던 금융정보 관련 녹취록을 전부 수사기관에 넘겼다. 진실은 차갑고도 날카로웠다. 법은 감정보다 서류를 믿었고 수연은 자신이 파놓은 구덩이에 스스로 빠져들고 있었다. 경찰 조사를 받으러 들어가는 수연의 뒷모습을 보았다. 화려했던 그녀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나를 보며 울부짖던 그 토끼 어린 눈빛도, 끝까지 나를 기만하려 했던 그 가식적인 연기도, 이제는 철창 뒤의 현실이라는 엄중한 벽 앞에 가로막혔다. 그녀를 기다리는 것은 단순히 이혼 서류 한 장이 아니었다. 혼인 빙자 사기, 문서 위조, 그리고 누군가의 삶을 송두리째 짓밟은 것에 대한 엄격한 형사 처벌이었다. 그녀의 또 다른 남편이었던 그 남자 역시 배신감에 치를 떨며 수연의 처벌을 강력히 원하고 있었다. 사랑했던 사람의 실체가 사실은 괴물이었다는 것을 깨닫는 과정은 지옥과도 같았다. 나는 혼자 남겨진 빈집으로 돌아왔다. 5년 동안 우리 두 사람의 웃음소리가 가득했던, 완벽했다고 믿었던 그 집이었다. 거실에 덩그러니 놓인 소파에 앉아 주변을 둘러보았다. 액자 속 수연은 여전히 해맑게 웃고 있었지만 이제 그 사진은 나의 기억을 갉아먹는 흉기가 되어 있었다. 어떤 기억은 사랑이었고 어떤 기억은 끔찍한 연극의 한 장면이었다. 대체 어디서부터가 가짜였을까? 내가 사랑한 수연은 존재하기는 했던 걸까? 아니면 나는 5년 동안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사람과 한 지붕 아래 살며 사랑을 속삭였던 걸까? 가슴 한구석이 텅 빈 듯한 공허함이 밀려왔다. 법적인 대응은 끝났고 그녀는 법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하지만 내 안에 남겨진 이 참담한 패배감과 배신감은 누가 보상해 줄 수 있을까? 5년이라는 시간, 내 모든 진심을 쏟아부었던 그 시간을 송두리째 도둑맞은 기분이었다. 이제 이 집을 떠나야 한다. 모든 흔적을 지우고 이 끔찍한 악몽에서 깨어나야 한다. 짐을 싸는 내 손이 가늘게 떨렸다. 창밖으로는 아무 일 없다는 듯 평온한 도시의 불빛이 쏟아지고 있었다. 사람들은 저마다의 비밀을 안고 살아가겠지만 나처럼 완벽하게 기만당한 사람이 또 있을까? 문득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이 낯설게 느껴졌다. 아내의 거짓말을 믿고 싶어 했던 어리석은 남자, 5년의 세월을 스스로 속여온 바보 같은 인간이 거기 서 있었다. 그녀의 차가운 눈빛과 나를 향해 뱉어내던 독설이 귓가에 맴돌았다. 모든 것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은 여전히 소란스러웠다. 정당한 법적 절차를 밟는 것이 당연한 귀결이라 생각했지만 한편으로는 그녀의 삶 자체가 일종의 정신적 질환이 아니었을까 하는 씁쓸한 의문도 들었다. 법의 처벌이 과연 그녀의 그 뒤틀린 욕망을 치유할 수 있을까? 아니면 또 다른 비극의 시작일 뿐일까? 이제 모든 증거는 수사기관의 손으로 넘어갔고
그녀는 다시는 내 일상에 발을 들일 수 없을 것이다. 하지만 질문은 여전히 머릿속을 맴돈다. 인간으로서 지켜야 할 최소한의 도리를 짓밟고 타인의 인생을 제 장기판의 말처럼 사용한 사람에게 법적 처벌 외에 우리는 무엇을 더 기대할 수 있을까?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소중한 5년의 삶을 통째로 부정당한 상황에서 이런 기이한 이중생활을 즐긴 사람에게 오직 법의 냉혹한 심판만을 기대하는 것이 옳은 걸까요? 아니면 그보다 조금 더 인간적인 혹은 다른 차원의 해결책이 존재할 수 있을까요? 이 잔인한 연극의 끝에서 저는 도대체 무엇을 얻고 무엇을 잃은 것일까요?